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민간에게 준다고 해놓고서 그 시산하기관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안도 없이 철거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학교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뭐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요.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그 현장을 전지적 현장 시점이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통학로. 우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조미애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여기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딱 요 지점이에요. 별의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리고 애가 얼마나 다쳤는지 끔찍한 상황까지 사실은 좀 이게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아이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차 때문에 그 차가 오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차 오는지를 모르고 가다가 그 차랑 막 부딪혀. 나 이제 죽는 목숨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대전 동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가 진짜 위험한 데예요. 아이들이 막 많이 다니고 학교 앞인데 차들이 빨리 진입함으로 아이들이 건너기도 전에 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바닥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적의 보호구역. 하지만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니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초록색 불이 돼서 건너가려고 했는데 차가 세게 돌아와서 부딪힐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700명을 넘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로 봐서는 아이들이 차량 쪽으로 뛰어드는 듯 보이는데요.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죠. 부딪힐 뻔 알아가지고 진짜 등에도 식은땀이 났어요. 아이들은 위험한 줄 모르고 막 가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또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린이는 길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는 뜻의 갑툭튀. 초등학생과 고라니를 합쳐 부르는 초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어린이들을 자동차가 피해야 하는 스마트폰 게임도 등장했는데요. 어린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댓글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길 위의 어린이들은 정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까요? 취재진은 지난 10년간 대전시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지점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사고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블랙박스에는 어떤 모습이 담길까요?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지만 신호를 위반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 신호등이 무용지물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어린이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지만 일시 정지 의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앞을 지나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엔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이 즐비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는 금지돼 있지만 통학로는 차들의 차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과 어린이의 시야를 비교해봤습니다. 성인의 눈높이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길 위의 어린이들은 오고 가는 차를 피해 지그재그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들이 횡단보도로 막 들어와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라서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빠르게 지나가서 놀랐어요. 학교 옆에 도로를 건너야 했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서 불안했어요. 또 지나가는 차들이 멈춰주지 않아서 계속 기다렸다 건너야 했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차들이 계속 막 여기 가운데로 다니니까 그래서 막 옆으로 피하고 막 부딪힐까 봐 무서웠어요. 어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등굣길의 모습. 아이들의 눈으로 살펴보니 위험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빨리 비켜주지 않으면 빵 경색을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요.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와서 놀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가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른들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단속 같은 거를 좀 더 하고 좀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린이의 시선으로 드러난 문제점. 어른들이 대책을 세울 순 없을까요? 피디님 말씀하신 그 갈마도 시립 어린이집은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 주변에 위치가 돼 있어요. 이제 시확보가 안 되면 안 되죠.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단속을 강화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족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되고 안 되고 이건 어린이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의 생각이더라고요. 네, 교통신호 체계 횡단보도나 신호등 그 기반 체계 마련은 경찰청의 심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분산경찰 협의를 통해서 신호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관할구청. 그러나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가 좀 더 안전해질 순 없을까? 사실은 사후 약방문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사고가 왜 발발하는지를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고민을 해서 그걸 고친다면은 사실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거든요. 그런 어떤 모니터링 그런 작업은 사실은 그 부분은 관이 주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항상 성과 위주다 보니까 금방 고쳐서 금방 개선되는 것만 자꾸 집중해요. 저는 그게 아니고 길게 가야 될 것은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사고 발생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고민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우리 여기 학교가 가정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 여기 아이들이 많이 통학하는 통학로예요. 여기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출근하려는 차량들하고 맞물려서 우리 아이들이 차량이랑 같이 걸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통학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자동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어린이들의 모습. 이곳에서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들고 최소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사고도 난 적이 있어. 아이들의 발등을 차량이 모르고 밟고 지나가서 아이가 다치는 그런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어린이들의 통학로. 심지어 어린이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공간에 아이들이 통학을 했으니까 안전봉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민 민원들이 많고 해서 지금 안전봉을 다 이제 없앤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을 올 수 있는 길이 없죠. 지금 그런데 차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게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럼 매년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안전시설물, 단속, 속도 규제는 제각각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은 안전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선 과속하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10m 정도는 황색 곡선을 설치해서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살피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보행자들도 차량들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곳 말고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통학로에서 일어난 어린이 보행 사고. 그 현장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이 아이들의 사고 영상은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취재진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대전시 담당 부서를 찾아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사업비를 대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9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아이들 안전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여부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태까지는 공급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등하굣길에서 안전을 위협받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 중심의 교통문화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들 시각의 교통안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등생의 평균 신장이 131cm라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을 하면 그 차체의 높이 자체가 어린이 키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가 그 차체에 가려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도 차체에 가려져서 다가오는 차량을 못 보기도 하고 이런 위험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요. 또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너희들이 좀 더 조심해라.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전에는 현재 479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행자들이 안전한 보장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4월부터는 이제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대폭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은 이제 조례로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호구역만 지정한다고 해서 과연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냐 이렇게 또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대전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479곳에 약 190억 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보호구역 100개소당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도 전국 2.9건 대비 대전은 5.5건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시설 보완과 개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강력한 규제와 시설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앞서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것,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대 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관사촌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충남지사나 고위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관사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이 공간이 태미오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미오래의 운영 위탁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노법 불청객에서 만나봅니다. 태미오래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2년 충청남 도지사와 충청남도 공무원들을 위해 지어진 관사촌으로 충청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대전시가 이를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근현대 전시관과 시민갤러리, 시민 창작 공방 등 시민들을 위한 여러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돼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 충남도지사 그 관사 이제 공방인데요. 네, 안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옛 충남도지사 관사 안에는 과거 대전과 충남의 모습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대전의 근현대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 태미오래는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은 민관기관이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있었던 위탁기관 공모 과정을 놓고 현재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 최민규 씨는 얼마 전 대전시가 진행했던 태미오래 민간 위탁기관 선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 태미오래를 민간기관에게 위탁한다고 공고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산하기관인 대전문화기관재단이 됐습니다. 그 민간에게 준다고 해놓고서 그 시산하기관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미오래가 조성될 당시 대전시의회에서는 태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2019년 3년 약정으로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끝나자 대전시에서는 얼마 전 새로운 위수탁 운영기관을 찾는다는 공모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전문화재단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민간기관에 위탁을 준다고 해놓고서 대전문화재단에 위탁을 줬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문제 대전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대전시가 출연한 재단 법인이 민간 위탁 수탁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난 행감 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에서는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법상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이 민간 기관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대전문화재단이 맡은 걸 민관 위탁이라고 주장했던 말 정말 사실일까요? 태미홀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자 대전시청에 왔는데 혹시 좀 뵐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아니요, 저기 그럴 수는 없고요. 업무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요. 대전시 담당자가 취재 면담을 거절해 대신 전화로 관련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민간위탁 사무조례 보면 행정부나 의무 위탁하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하고 거기 제2조의 정의에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가 아닌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시가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이 되었고 대전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대전시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전시 홈페이지에도 대전문화재단은 대전시의 다른 산하 기관들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을까요? 민법상의 이제 법인의 형태로 설립은 됐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기관은 민간 단체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의 이 같은 주장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걸 뭐 정말 순수 뭐 법인이나 주식회사 이런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이라는 걸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 스스로가 대전문화재단이 민간기관이 아닌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임을 자임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대전예술가의 집은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태미홀의 선정 이후에 대전예술가의 집에 그 재위탁이 도망에 올라왔을 때 그 시 보도자료를 보면 공공성이 강한 출연기관이어서 위탁한다고 밝혔거든요. 네네. 태미홀의 때는 민간기관이어서 되고 예술가의 집일 때는 공공성이 강한 출연기관이어서 된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탁을 할 경우는 공공위탁 있고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 있는데 두 가지 방식에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하든 뭐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성격을 태미홀의 때는 민간, 그 다음에 그 예술의 집 때는 공공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이냐 뭐 이런 지적 같거든요. 그게 아니죠. 위탁은요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어요.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공공위탁을 하신 거고. 대전시가 대전문화재단을 민간기관으로 보는 사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체국장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체육국장은 그 대전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문체국장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그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그 자체가 심사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대전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그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제척을 하셨는데 다른 기관들 심사할 때는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참여를 했어요.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 개인 한 분에 대한 한 분이 각각에 대한 평가를 한 거지. 철구점 차주점 빼고요. 산술평균을 한 거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위탁 공모 심사위원회의 한 자문위원은 심사 과정에서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총괄 기획자의 능력이 배점이 5점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5점, 그게 이제 10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일단 대전문화재단은 그 자부담을 그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의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자부담 계획을 세웠는지. 자부담 능력 어디도 다 동일해요. 4군데, 5군데 했던 분들은 다 똑같고요. 비슷하게 쓰셨는데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부담 능력은 지원 기관 모두가 비슷한 상황이었단 말인데요. 그렇다면 총괄 기획자 부분은 어떨까요? 총괄 기획자도 누구를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정된 이후에 총괄 기획자를 모집하겠다라는 또 모집 공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자문했던 내용들하고 좀 다르게 가니까 조금은 궁금했죠. 실제로 대전문화재단은 태미올의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뒤 총괄 기획 운영 인력을 채용한다는 모집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 도중 우연히 신임 총괄 기획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로 되신 분이 그분이 총괄 기획자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총괄 기획자 응모하셔서 되신 거 아니에요? 아, 저 응모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직원이에요. 총괄 기획으로 제가 오게 됐어요. 그 뽑힌 사람은 총괄 기획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응모 공고 낼 때는 총괄 기획으로 냈잖아요. 총괄 기획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이 그 기획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쓴 거지. 제가 재단 직원으로 팀장 이상 7년 이상 근무해서 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채용에 응해서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 상급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해될 수는 있겠지만 총괄 기획자는 아니죠. 신임 총괄 기획자는 대전문화재단 직원이 맡고 이번에 새로 채용한 인력은 총괄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총괄 기획자는 아니다, 이런 말인데요. 총괄 기획 업무를 맡을 사람을 뽑아놓고 총괄 기획자가 아니라는 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선 총괄 기획자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총괄 기획자의 능력이 그 공모 심사 기준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계약을 맺은 다음에 새로 뽑는다고 하면은 그럼 기존 능력치가 뭐 반영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지적 같거든요. 아니요. 아직 뭐 발령이 나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죠, 앞뒤가.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주는데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승인을 시에서 해주는데 그걸 그냥 한다고 그래야 돼요? 민간 위탁을 한다면서 대전시 산하기관에 위탁을 줬고 또 공모심사 때와는 다른 조건의 총괄기획 인력,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이 후보 가운데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문화재단의 이사가 심사에 참여했던 일, 이걸 과연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간위탁 1기 심의 때도 제가 이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2기 자문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돼서도 안 되고 이게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는 이런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민간 협치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됐고 이제 민간과 공공은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해야 되는 이런 취지에서 과연 민간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되죠.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화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의 혈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지역의 문화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스스로 지역의 문화계가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미올해는 시민 공모로 탄생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기로 한 건데요. 민간 협치가 무색해진 이번 공모, 대전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전문화재단을 과연 어떤 성격의 기관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화재단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만 놓고 보면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또 정기감사와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문화재단은 시 산하기관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1기의 그 위탁기관 공모 때에는 대전문화재단이 공모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심사위원들은 이제 대전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기관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공모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2기 민간위탁 공모를 앞두고도 자문위원들이 1기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을 했던 거고요.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대전시가 문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한 건데 대전시의 결정이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태미올해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이 대전문화재단 이사인 대전시 문화체육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일,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시가 선정한 민간 위탁기관이라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대전시는 대전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과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세워진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설립 목적은 분명 문화예술의 공급 주체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진정 지역문화예술계를 고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사중 충남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 토박이들에게는 아마 대전 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할 겁니다. 한밭 종합운동장은 십시일반 대전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만들어진 대전시의 기념비적인 공간입니다. 반세기 이상 대전시를 대표하는 체육 공간으로 함께해 준 한밭 종합운동장. 이곳이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조성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를 두고 걱정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이럴 수 이슈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달리기 최복입니다. 금년 3월부터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이 철거를 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에 종합운동장이 없게 됩니다. 대전광역시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에 위치한 한밭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육상 트랙을 무료 개방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의 이용도 많은 곳인데요. 최근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안타까운 호소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합운동장을 철거를 해서 드림파크를 조성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철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도 없이 철거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1960년 전국 체육대회 개최를 목표로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이 성금을 모아 건설한 한밭 종합운동장. 60여 년간 대전의 스포츠 상징이었던 이곳이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로 선정돼 올 3월 철거를 앞두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지역 마라톤 동호회로 종합운동장 없는 광역시도는 없다 등의 항의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실제로 철거가 시작되면 대전엔 종합운동장이 사라지게 되고 시민들은 체육 공간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설운동장 자체가 일반 대중이 운동하는 곳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구장이 들어서서 공설운동장을 철거함으로써 저희가 다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느 대안이 있어서 뭐 다른 곳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어떤 그 장소라든가 이런 걸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우선 철거부터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이었던 베이스볼 드림파크 추진 계획이 2019년 3월 최종 발표됐습니다. 새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부지는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시장의 공약대로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후 야구장 건립이 최종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선 대전역 주변과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 그리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부지까지 여러 후보들이 한밭 종합운동장과 함께 검토됐는데요. 대체할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우려에도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구장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동장, 한밭 운동장을 철거하지 않고도 그 옆에다가 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 대안을 시에다가 줬다고 하는데 그 대안을 그냥 무시하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밭 종합운동장을 유지한 채 야구장 건립 부지를 선정할 수는 없었을까요? 입지권이라든지 경제성, 접근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만 그중에서 가장 평가가 높게 나온 게 일단 경제성이라든지 입지 여건, 그리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높게 평가가 되었고 가장 적정지로 해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공약 당시부터 건립 부지로 언급되며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한밭 종합운동장.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에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불과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국제공인을 받았다고 하고 또 저기 잔디 보조 경기장도 그래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3년밖에 안 된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대전 시민의 그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2018년 우레탄 트랙 교체에 20억 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에 앞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합니다. 종합운동장을 철거를 하면 저희 대전광역시에는 종합운동장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종합운동장이 다시 지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광역시도는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한밭 종합운동장이 철거되면 대체할 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진 대전시엔 전국체육대회나 기타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규격에 맞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규격 있는 운동장에서 한 거하고는 또 틀리고 지역 체육 인재들의 역량을 키우고 선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훈련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그 종합운동장 자체를 갖다 설립할 예정에 있고요. 최종 2027년 6월까지는 부지 조성 및 지금 종합운동장 자체를 갖다 건립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백 기간이 한 5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하지만 종합운동장을 대체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은 최근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았는데요. 2027년까지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후에 한시적 대안으론 충남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남대에 조성될 경기장은 소규모 국내 대회 정도 치를 수 있는 임시 대체 경기장일 뿐 시설 규모 또한 작습니다. 게다가 한밭 종합운동장을 메인 훈련장으로 써온 중구, 동구의 학생 선수들의 경우 서구, 유성구에 비해 열악한 학교 운동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근의 공인 규격 시설이 없어 한밭 종합운동장을 이용했던 건데요.
충남대 운동장도 거리가 먼 유성구의 위치에 대안이 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애들을 다른 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운동시키겠다? 아니, 시장님이 한번 저희 학교에서 3시에 끝나고 3시 반에 정규 수업 다 받고 그 충대 가서 운동하고 애들 6시까지 한번 데려다 주라고 한번 말씀드려보시면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현장에 있는 지도자나 선수들 뭐가 힘든지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대안으로 부족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훈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진 전천후 훈련장. 이곳도 철거구역이지만 대체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에 그 공인된 경기장 이제 시설만 공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전천후 이런 경기장은 연습장은 없습니다. 올 겨울부터는 이제 비가 온다든지 너무 춥고 눈이 온다든지 하면 전천후 경기장이 없어서 겨울에 이제 훈련하러 갈 때가 막막한 거죠. 도쿄올림픽에서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운 국내 높이뛰기 스타 우상혁 선수. 대전에서 학생 선수 시절을 보낸 우상혁 선수가 꿈과 역량을 키워낸 훈련 장소도 한밭 종합운동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육상 인재의 맥이 끊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이 지금 자꾸 위축이 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가뜩이나 엘리트 종목을 하려고 하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드물단 말이죠. 교장 선생님 특히 그런 그 애로사항이 많다 보면 창단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과연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주실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육상연맹 전무로서 좀 많이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작년 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육상 부문에서만 43개의 메달을 획득. 3개의 한국 신기록과 1개의 대회 신기록까지 거두며 선전한 대전 장애인 육상연맹인데요.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 소식에 선수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적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 선수들의 특성상 훈련지 변화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컨디션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에겐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활동하는 데 많이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그 부분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 양쪽 다 공사를 동시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가 실질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 거와 그 외적에서 훈련하는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시설의 설치 여부 등 훈련 장소의 변동은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과 체육회와 시가 같이 붙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논의가 좀 늦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불편이 오기 전에 논의가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밭 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안에 시설들을 이전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또 선수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운동장만으론 한밭 종합운동장의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치적으로 이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전대에서 신청이 있어서 올해 그 저희가 특별 교부금을 갖다가 교부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전대 그 운동장에도 일단 육상경기부 선수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그 육상경기장을 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 지역적으로 좀 안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 계획을 좀 다시를 하고 있고요. 한남대도 지금 일부 또 시설 보수해서 아마 각각의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분산 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충남대 운동장을 보완할 대안으로 한밭대와 대전대 리모델링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는 물론 이미 진행된 충남대 시공 시기조차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철거 계획에 앞서 이 모든 것들의 고민이 선행됐었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땜질식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밭운동장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에 전문 선수나 생활체육이나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그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한 시설을 만들 때에 그 운영 주체가 반드시 그런 분들이 복합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또다시 대전에 이제 뭐 하얀 코끼리 물 먹는 하마 시설이 될 겁니다. 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져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다 시민의 우려 속에 철거되는 한밭 종합운동장. 시민의 기대와 환영을 받기 위해선 시민의 공감을 먼저 얻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운동장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이전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역시도 대전시가 철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부지를 확정한 것이 2019년 3월이고 그 약속된 철거 시작일은 2022년 3월이잖아요. 예. 철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 시간 동안 지금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이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경우는 부지 비용 외에도 건립 비용만 1,3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밭 운동장 이전에도 약 2,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전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밭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전국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398억 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요. 2018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해서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의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앞으로 5년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전시가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조를 추진하는 그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종합운동장 추진 계획 또한 대회 유치를 위해서 졸속 행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지방행정의 기본은 지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억지 논리로 정당화한다거나 시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권위적 불통행정의 전형입니다. 태미 올해 운영자 선정,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에서 드러난 대전시의 행정은 과연 시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사인 대사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